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대전시가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대전시의 주민참여 예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감축의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황원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호택 배지대학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전시가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을 200억에서 100억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산 삭감과 관련되어서 이장우 시장과 야당 시의원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최호택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논란은 아마 이제 지난번 그 지방선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전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허태정 시장, 전임 시장이 이것을 이제 계속 성장시켜온 측면이 있고요. 그분의 어떤 성과가 노정된 이제 그런 제도인데, 이 이장우 시장이 당선이 되고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좀 인상된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간 것인지 여기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뜻을 받아서 이장우 시장이 200억을 100억으로 축소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허태정 시장과 그 민주당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재정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고 또 그동안에 지역에서도 많은 성과가 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주민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그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을 줄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펴봅니다. 네, 최호택 교수님께서 논란의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자, 대전시는 이 예산 축소의 이유로 재정 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황원 대변인께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선 주민참여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명백하게 봤을 때는 예산의 총액이 삭감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전체 본 예산이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이 200억에서 100억이 됐다 하여서 100억이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에 배당되었던 100억만큼을 우리가 다른 더 시급한 사업, 다른 더 중요한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주민참여 예산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삭감에 나섰느냐. 국민의힘 대전시정이 첫 번째로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시의회 예산심의 의결권 그리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이름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과연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과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실을 제대로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자, 김종동 사무처장님, 이 대전시 예산 축소 방침에 대해서 민주당은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도 토론회를 개최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주민 참여 예산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시민사회 쪽에서 정확히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예산 축소라기보다는 권한 축소라고 받아들인 경향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억이라는 예산을 확정해 놓고 시민이 알아서 써라 이게 아니라 200억어치만큼 시민들이 직접 원래 권한은 시민들이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도입된 건 아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거는 말 그대로 사회는 복잡해지고 문제도 많아지는데 선출직 공직자들, 시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지방의원들만으로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으니 실제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다양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권한이 원래 다시 커진 거였었는데 이걸 반대로 줄이는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보시는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한 것도 문제인식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게 돼 있죠. 그러면 연초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미 3월 달에 올해 200억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수정될 수도 있죠. 그럼 수정에 대한 적절한 과정이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공문만 보내서 수정하는 것 이런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주민참여 예산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이 김종동 사무처장님의 의견과 이왕원 대변인님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점 들어보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왕원 대변인께서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호택 교수님께서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듣고 김정동 사무처장님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원 대변인님. 사실은 뭐 성과를 우리가 따지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의 성과가 무엇이냐 저는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선출된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이 역할을 예를 들어 조금 못한다. 왜? 사회가 그만큼 복잡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본인들의 실제 의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는 그리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해보는 주민참여 예산. 말은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바쁘게 사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과연 어떤 어젠다가 테이블에 올랐는지 보실 수가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 봐도 제가 지금 유성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동구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대전시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주민참여 예산에 제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구조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민청원과 다를 게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청원은 그냥 말로만 떼어도 됩니다, 사실은. 답변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실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성과에 있어서의 평가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이왕원 대변인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김종동 사무처장님 답변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대의민주주의 얘기를 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라서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인분들이 늘 달고 다니는 얘기가 뭡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겠습니다. 시민들의 권한을 잘 확보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핵심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듣고 이거를 조정할 것인가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과정,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선출직 공직자들, 우리 시장님께서 아니면 시의원분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의견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순히 여론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걸 어디서 얘기할 거냐. 그래서 제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핵심적인 게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겁니다. 실제 지방의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단풍놀이 가는 버스 앞에서 인사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주민참여 예산제로 회의하는 이곳에 가서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어디든 시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의견을 모아지는 것이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시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원래 시민이 위험한 권한을 그리고 어떻게 잘 들을지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제안한 거지 시민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잘 절차를 보시면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법에 어긋난 거 없는지 공무원들이 1차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거의 걸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다시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시장님이 다시 결재를 하는 거예요. 결재를 해서 의회로 넘어가면 의원들이 또다시 결재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의원분들이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다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침해라는 요소가 어디 있다는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안 하나하나 다 만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분들이 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침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네. 자, 두 분의 엇갈리는 의견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이 논란을 세부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이 왜 도입됐는지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제도가 제도화되었지만 사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시민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도입 취지와 운영 과정에 대해서 최호택 교수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제가 그럴까요? 네. 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도입이 된 건데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의 표심을 받아서 당선되신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주민들의 뜻대로 정치 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는 것은 아마 두 분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분들은 시민들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은 정당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뭐 중앙 정치도 보면 그렇고 또 지방 정치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얘기하면 지금 여당 의원들이 다수인 대전시에서는 무조건 옹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분밖에 안 계시는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유를 아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성과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시장께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것을 2분의 1 정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근을 했더라면 아마 다 누구나 다 수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를 짚지 않고 그냥 워딩으로다가 100억 깎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네. 또 하나는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사실은 이제 이 의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도 보시면 알지만은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평생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그 예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오묘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처음 의원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직접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하고 이것을 이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우리 김정동 처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 위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요.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랜덤 추천 방식으로 추천을 해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되신 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또 시민들이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안된 의견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분들이 직접 자기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그 위원분들의 역할을 한쪽에서는 너무 그분들이 특정의 이념을 가지신 분들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출 방식이 랜덤으로 이걸 선출하는 방식이지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임명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 담당자의 역량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자, 과연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것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돼 왔는지 두 분께 한번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원 대변인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대의민주주의가 최근에 뭐 한계에 봉착했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이 대안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이 공무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주민들만이 알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적인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해서 그 무단 투기 막아보겠다고 주민참여 예산에서 의제 발굴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의제 발굴을 해서 뭐 저희 동네 온천 2동도 했고 노은 1동도 했고 저기 전민동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로고젝터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 이제 여러분 길에 가다 보시면 땅바닥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 있죠. 가로등에서. 그게 로고젝터인데 그거를 만들어서 무단 투기를 방지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무단 투기가 해결이 됐느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시민의 혈세가 그거 최소 200만 원 하거든요, 하나에. 그럼 그거를 4개씩 설치를 하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로고젝터 4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똑같은 사례가 동구에도 있어요. 동구 삼성 지하차도에도 조도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고젝터를 설치하기로 됐어요. 똑같이. 근데 공무원들이 보기에 로고젝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조도 개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이 돈으로 LED로 바꾸는 게 좋겠다, 조명을. 그리고 LED를 많이 깔아서 조도 개선을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하차도 가보시면 로고젝터가 아니라 그렇게 똑같은 예산으로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 이미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민참여 예산을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사례를 정말 찾아보고 싶었는데 우리 주민의 삶이 뭐 개선된 게 있냐?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김정동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네. 주민참여에서 이제 대의제의 한계를 그걸로 완벽하게 극복하는 그런 제도는 없죠. 그런 게 제도가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실 가능한 대의민주주의를 도입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기민주주의도 얘기하고 뭐 고객민주주의도 얘기하고 이런 다양한 풀뿌리민주주의까지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 예산제일 뿐이라는 거지. 주민참여 예산제 하나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못 극복 그렇게 얘기 누구도 못 합니다. 네.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고요.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제도도 그런 거 없고요. 네. 행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 과정이나 다 기준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제안한다고 법이나 이런 거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핵심적인 차이는 이것을 똑같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가 명확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 가끔 하죠.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보도블록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지나간 얘기로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다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런데 예산 낭비성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지금 투입한다. 공무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그게 지금 급한지 아닌지 판단에 대한 것은 정확치가 않다는 거죠. 언제든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똑같은 사업을 언제 하느냐.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해야 된다. 네. 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경험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변인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알아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행정의 전문가는 정책의 전문가는 공무원입니다. 이 정책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 내용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단순히 공무원들 다 무시하고 하라는 대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시민들은 제안하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이거는 이미 중복된 사업이라 어렵습니다. 다른 걸로 해보시죠. 이거 다른 동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길 바꾼 게 더 낫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공무원들의 영향도 커지는 거거든요. 찾아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채워나가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주민참여 예산제 하나로 대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다 한계를 극복한 것도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시민들이 본인들의 권리인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인 행정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족도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께서 모두 도입 취지에는 공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왕원 대변인, 그렇습니까? 이왕원 대변인께서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우리 김정동 사무처장께서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최호택 교수님, 주민참여 예산 제도 과정과 성과, 취지 모두 총괄해서 어떤 공과가 있는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간을 놓고 본다면 성과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좀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왕원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뭐 한쪽에서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한쪽에서는 LED를 설치해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보기 좋으면 그게 옳은 선택이냐?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로 항상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보기 좋고 그럴싸해 보이고 크고 아름답고 이런 정책 위주로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200억을 세우고 있는데 이건 전체 예산에서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념적으로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라고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들이 어디냐면 울산하고 경북 같은데요. 여기는 보수의 색채가 가장 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 우리보다 10배 이상을 많은 쓰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과의 논리보다는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과거 집행부에 대한 어떤 지우기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보기에 좋은 정책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느끼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름답게 느끼는 것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행정의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관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왕원 대변인께서 답변해야 될 순서가 되셨네요. 뭐 실제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만든 로고젝터보다는 당연히 LED 등이 훨씬 조도 개선 효과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면 지금 못하느냐, 우리가 사업을 못하느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 구의원, 시의원들 다 있고 지금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또 현장에서 띄워주시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거를 뭐 예산의 0.3% 그게 뭐 수치로만 보면은 되게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이 100억, 200억이지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돈을 우리가 뭐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혹은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민주주의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고자 그렇게 해서 100억, 200억을 쓰기에는 우리 대전시가 그렇게 여유롭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참여 예산에서 하는 정책하고 시가 혹은 자치구가 하는 사업이 다르냐? 그렇게 다르지도 않거든요. 네. 중복 사업도 많고요. 그러면은 주민참여 예산의 비교 우위가 저는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을 삭감했다고 어떻게 대전시가 주민들의 얘기도 듣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무도한 길로 걸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구의회 대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의회 대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지금 이런 언동과 이런 처사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의 한계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시장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인수위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과 평가를 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예산 삭감을 한 것인데 마치 그냥 허태정 시장이 한 거니까 우리는 없애겠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도 다 생각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거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호택 교수님께서 시정 변화에 따라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이 바뀌면 정책은 당연히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허태정 시장이 일을 정말 잘했다. 민주당 지난 민선 7기 민주당 시의회가 일을 정말 잘했다. 그럼 이번에도 민주당 시의회, 민주당 시장이 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시민의 그런 여론에 따라 가지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죠.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앞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으시다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의견 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스위스나 고대로 올라가면 아테네 민주정인데 거기는 시민들이 진짜 참여를 전부 다 합니다. 특히 아테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스위스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대전의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성을 가지고 있냐고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미 시민들께서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 시의원, 시장이 멀쩡히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민원 수렴을 해서 혹은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키워서 우리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건 사업을 해결해 드릴 생각을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옥상옥, 집 위에 집을 또 지어가지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행정은 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자, 낭비라고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간 10여 년간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지출되어 왔는지 뭐 성과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동 사무처장님께 그 평가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 좀 네네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시민들 의견을 이제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시민들 의견을 잘 받으려면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의원님 나 어디 사는 누군데요? 이것 좀 해주세요. 시장님 아니면 공무원 민원실에 민원 넣으면 이걸로 다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그 민원이 과연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모인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대의제 한계를 극복한다는 건 뭐냐면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선출직 대표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단순 청탁이나 민원이 아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정인 건데 이걸 없애고서 시민들 선출직 대표들이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어서 만든 게 이런 형태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완성된 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나 똑같죠. 민주주의가 완성된 제도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왔죠. 초기에는 그냥 단순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우선순위만 결정했습니다. 그 또한도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10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가지 사업을 갖고 와서 이 중에 10개만 골라주세요. 이 수준이었다면 네. 이게 점점점 발전하면서 직접 그중에 우리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 시민들이 직접 제안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200억 공모사업. 시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같이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온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거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 서점 이용하면 일정 부분 할인해주고 그 온통대전으로 진행을 했었죠. 지역 서점도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시민들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을 해서 푼 거죠. 주민참여예산제 이 제안이 올라와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 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사면 시에서 할인을 해주겠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요. 그래서 2년 연속 정말 좋은 사업으로 좀 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늘 이제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단순히 그냥 그 제안하고 민원 아니냐. 말 그대로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도입된 게 수기제였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제안하면 끝이 아니라 제안하면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걸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게 적절한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는. 아마 뉴스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태양광 보급하는 사업이요. 이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제안만 해서 끝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같이 붙어서 좋은 방법을 찾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좋은 사례로서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동 사무처장님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과정화되고 제도화되어 있는 과정과 함께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최우택 교수님께도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년 전에 저 신탄진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이제
대전역에서 이쪽 그 엑슬루터 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녔을 때는 거기가 상당히 어둡고 거기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 최근에 거기에 어린이 갤러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아졌고요. 거기에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뭐 유치원생들도 전시회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도 전시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못 지나가게 돼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이것이 이제 된 것인데요.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번듯하게 무슨 뭐 미술관 하나 크게 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할 텐데 그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굴다리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공간이지만 효용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주민참여에서 이제 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근데 문제는 지금 대전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좋은 사례들을 사실 홍보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맨날 우리는 이번에 뭐 200억 책정했습니다 해서 무슨 뭐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현수막만 붙여놨지 실질적으로 이런 멋있는 사례들을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간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만족도 높은 이제 그런 정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처음에 도입된 것은 1989년도에 브라질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포르토 알레그르시라는 데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브라질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그 도시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모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으면 아까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잘했으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지켜봤지만은 못하고 있잖아요. 의원들 잘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탄생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뭐 답답한 심정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발전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흐름이지, 이것이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이념을 가진 쪽에서 이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이 좀 정말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계속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네. 자,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행정적 전문성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왕훈 대변인께서도요, 그간 10여 년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거두어진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왜냐하면 고민이 제가 많으시네요. 선뜻 떠올리지를 못하겠는 게 주민참여 예산의 성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주민참여 예산이 없었더라면 이런 거는 빛을 보지 못했겠구나. 이런 것은 우리 세상에 나오지 못했겠구나.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차도라든지 지하보도에 작은 동네 미술관 같은 거를 만드는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충분히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복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참여 예산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주민참여 예산이라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애매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되어져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다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호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대전 전체 예산 6조 원 가운데 이 주민참여 예산은 0.3%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뭐 한 지난 4, 5년간 이 주민참여 예산이 한 2배 정도 증가해서 2020년 기준으로 약 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을 50% 감축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하셨는데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취지와 관련돼 있어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먼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산의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총액 자체가 뭐 10,000원, 20,000원이라도 시민의 세금인 것이고,
그럼 그것이 정당하게 그리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성과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견제와 감시를 해야겠죠. 자, 이게 너무 작지 않느냐. 그 도입 취지와는 상관없이 그 비율상 주민이 직접 재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김종동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 200억에서 지금은 이제 추세 자체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공모 사업 중심으로만 좀 쏠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200억이 맞느냐 적느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히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역량, 공무원들의 역량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평가를 해봐서 이게 더 올리는 게 적절한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을 올리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제안을 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 예산, 본 예산 중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예를 들면 내년에 어떠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각각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 정책들 요거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된 큰 예산인 거잖아요. 네. 시민들이 보기에 이 부분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현실상에선 이래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라고 의견 들릴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는 방식으로 또 다른 형식의 주민참여예산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그쪽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신경을 쓸 필요도 있고 그리고 직접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시민 역량과 공무원 역량을 올리는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산의 규모보다는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최우택 교수님, 네. 예산의 적성성 관련돼서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뭐 200억이든 2천억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또 본래 취지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시민 교육이거든요. 또 시민 역량을 강화시키는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들 공부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충 자기네가 그냥 이렇게 숫자들로만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연말 되면은 눈 내리는 날 보도블록 막 가는 거 봤잖아요. 그게 다 예산 낭비 사례 아닙니까? 예, 그걸 왜냐하면 의회에서 정확하게 감시를 하고 예산을 심의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를 않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공무원들도 조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산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예산 편성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편성 담당자가 모 의원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원님, 이 예산은 우리가 한 10% 정도 의원님을 생각해서 높게 편성을 해놨으니까 그 회의하실 때 그 10% 깎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원님이 전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이게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이제 그런 웃지 못할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의원님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주민참여 예산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최우택 교수님과 김종동 사무처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바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보고 유황원 대변인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단기적인 민원 해결 예산이라든가 뭐 기타 사업이 그냥 사업명만 전용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도 있거든요. 네, 김종동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제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그 대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안부랑 같이 그 다른 이제 그 자치단체 그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을 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몇 군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같이 얘기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냐, 공무원 참여예산제지.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 이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그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올린다는 거죠, 내용들을. 주민들이. 왜냐하면 기반이 없이 시민들한테 참여해 주세요 어렵거든요.
그나마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성화되고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그게 없는 데서는 어쨌든 이거는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채우는 과정 어떻게 시민들을 더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너무 모르겠다라고 하는 여전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일부 협회나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우리 사업을 제안을 하면 이걸 우리한테 주겠지.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공사라면 얼마나 많은 공사하는 기업들이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렇군요. 특정한 프로젝트라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이렇게 냈다라고 하면은 이해충돌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그거를 어디에서 이걸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들어가거든요. 네. 이 사업을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단순 민원성 사업으로만 갈 거냐. 말 그대로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님들 지적해 주셨지만 좀 더 의미 있는 물론 하늘 안에 새로운 건 없고 다른 걸로도 정책 사업으로도 다 가능해요. 재정 사업, 시 재정 사업으로 가능한 거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혁신적인 것을 발굴할 거냐. 네. 말 그대로 내용을 좀 고도화해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늘 과제고 숙제입니다. 이거는 평생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계속 가야 되는 거라고 봐요. 자, 과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우택 교수님도 과제 짧게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예, 과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아마 이 여당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정 이념을 가지신 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이제 참여하고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민운동 뭐 활동가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지난번 그 정권 때 자치단체가 이제 민주당 출신 아니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 출신 구청장도 있었고 근데 자치단체장들이 대개 이제 진보 진영이다 보니까 그런 활동가들을 그 자치단체 구석구석에 이렇게 솔직히 포진을 시키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분들이 또 소위 말이 되잖아요. 예, 참여를 하면은 거기에 주도하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데 리드하는 그룹들을 보면 시민활동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면 그런 것을 어떻게 거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분께서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왕원 대변인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택 교수님께서요. 주민자치 예산은 민주시민 교육의 예산이기도 하다는 의미도 평가해 주셨는데요. 부여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교육의 목적으로 100억, 200억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에 되게 이거는 좀 논란이 됐던 발언인데 박원순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을 또 해서 결국엔 시장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뭐라 했냐, 대정부 질의에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기회, 교육의 장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선거 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발언과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전 봅니다. 만약에 교육을 해야 된다면,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된다면 시민사회나 그런 데에서 그냥 내 돈 내산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돈 모아서 본인들이 강연 열어서 거기에 열심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시민 세금으로 그거를 100억 200억 들여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겠다? 그거는 되게 선민 의식에서 기인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주민 참여 예산 자체가 직접 민주주의 쇼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을 도입을 해서 그러면 정말 획기적으로 민원의 속도가 개선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뭐 주민참여 예산 내역을 보니까 풋생 풋사라고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조격장 관련된 사업인가 그랬더니 그 우리 공립으로 운영하는 풋살장 잔디 교체 사업이더라고요. 그거 어차피 구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풋생 풋사라는 이름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의제 발굴을 하는데 또 회입이 나갔겠죠.
그러면 또 그거를 하면서 풋생풋사 한다고 또 홍보비 나갔겠죠. 그거를 굳이 2중 3중으로 시민의 세금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거에서는 주민 참여가 있느냐. 계속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또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면 저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글쎄요.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상을 보면 좀 그쪽에 시간이 좀 많은, 왜냐하면 일반 우리 시민분들은 돈 버시느라 바빠갖고 생업에 바빠서 그런데 못 가시죠. 가는 분들 보면은 맨날 똑같은 분들 나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참여 예산이지 이게 어떻게 주민 참여 예산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보면은 한 명이 5표, 막 10표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공인인증서 같은 거로 타고 들어가서 본인이 사는 거주지를 인증을 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1인 1표를 행사해도 모자를 파네. 이게 무슨 주민 참여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가진 현실적인 한계와 쟁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이어서 드리고 두 분의 의견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원 대변인께서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폐지해도 무방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사실은 저는 지금 반액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네. 저는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던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이 도입 취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왕원 대변인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자, 김종동 사무처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겸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도는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시장이나 이제 자치단체장 그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었을 때는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뀌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과정이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최 교수님께서 정확히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을 없애도 될 제도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제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의 문제점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다른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정도는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그 의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행정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얘기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과정에 필요한 건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말 그대로 개선에 필요한 건 시민과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여기에 예산과 시간, 노력을 투입해야 제도가 변화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이 참여 민주주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 MBC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